일단은 한국 경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어떤 우려도 들고 네. 또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 그 전망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시 또 시장의 신뢰와의 어떤 상당한 어떤 괴리를 다시 한번 또 하느니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실망스럽고 그 지난 4월 금토기 때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2.6에서 2.5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장의 궤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이제 2.5라고 하는 성장률이 추경을 반영하지는 않은 거다. 그럼 사실은 추경을 하면 뭐 지금 뭐 재정 승수 감안하면 뭐 올해는 한 0.1%포인트 정도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결국은 이제 기존 전망 2.6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인지를 했던 건데. IMF도 뭐 그렇게 얘기했죠. 추경한다는 전제하에 2.6% 유지해주겠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올해 성장률이 2.5를 내려면 네.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 전기비 0.3% 나왔으니까 네. 2분기에는 숫자로 봤었을 때는 한 1% 적어도 초중반이 나와줘야 돼요. 전기비로. 전기비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2, 1.3 이렇게 2분기가 확 성장이 뛰어오르고 네.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도 전기 대비 거의 한 0.8, 0.9 거의 1% 육박하는 수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율로 2.5%가 나온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숫자로 만들어지는 숫자로 건데 만들어지는. 그게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1분기 성장률 둔화가 조금은 뭐 일회성적인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지난 4분기에 정부 소비 몰렸던 게 정부 지출이 이제 1분기에 안 된 건 있어요. 하지만 세부 항목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 설비 투자의 부진 그리고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 악화 네. 이 부분들이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라고 해서 성장률이 이게 급반등할 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추경들 뭐 쓰여지는 재원 보니까 이게 뭐 말이 무슨 미세먼지용이지 뭐 다 실업수당 쪽에 잡아놓고 네. 사실상 또 어떤 복지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정 승수도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미스하고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 이 현재의 이 국내 경제 여건들이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경신하고 일본도 오늘 BOJ 하면서 상당히 완화 스탠스 보이면서 연중 최고를 경신하는 이 주식시장의 흐름 속에서 네. 한국 증시만 이렇게 바보짓을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그런 금통위할 때 같습니다. 대충 숫자 대충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봤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만이고 만약에 그래요. 숫자를 못 봤다 그러면 이제 그건 더 문제 있는 이제 거고. 어떤 뭐 전망 능력에 조금. 박 professor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최근 들어 아시아장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만큼은 못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유난히 못 가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왜 이렇게 보통 같이 가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소장님께서 또 저한테 위험한 발언을 자꾸 유도를 하시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정부 정책의 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고 네. 일본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인데 네. 우리 증시만 같이 조금 동행하는 듯 하다가 지금 꼬꾸라져 내려온 부분들은 네. 결국 이제 펀더멘탈의 차이 부분이고 펀더멘탈 차이는 결국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들은 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경기에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이제 설비 투자 부진했고 뭐 수출 안 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들 자체가 어떤 민간의 투자라던가 소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내용 네.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조금 미국 시장만큼은 저는 여전히 좀 불리시하게 보거든요. 미국은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건 정말 따로 봐야 되는 시장이고 미국만큼은 저는 아직은 이 강세의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는 게 작년 4분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매크로 모멘텀을 봤었을 때는 조금 부진할 수 있는데 제일 큰 차이가 결국 작년 4분기에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제일 커졌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월에 대한 어떤 그 불신임
뭐 백악관과 하도 이제 그렇죠. 갈등이 심했을 때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오히려 파월은 또 이제 서로 엇나가면서 나는 또 마이웨이를 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이 연준을 이렇게 옥죄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또 그런 반발 심리로 오히려 또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지키느라고 파월은 좀 더 강하게 호키샤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후반에는 또 이게 어떤 뭐 교체설까지 불거지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네. 공포감이 이제 제일 컸던 것 네.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은 해소된 부분들이 저는 해소되었다.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멘텀상에서 봤었을 때 작년에는 대부분 미국 경제가 작년이 정점이고 올해부터 안 좋아진다라는 거를 다 예상을 하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포워드 루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모멘텀보다는 지금보다 한 분기 이후에 내지는 앞으로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중요한데 작년의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 경기가 좋지만 지금이 정점이야. 내년 가면 꼬꾸라질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에 시장도 조정을 가파르게 이제 겪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물론 긴 사이클 상에서는 미국 경제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미국은 지금 1분기에 셧다운을 겪었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1분기가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리고 오히려 1분기 이후에는 약간 좀 회복되는 좀 모멘텀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셧다운을 겪은 1분기조차도 별로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미국 경제를 바라봤던 부정적인 시선들 즉 지난해가 미국 경제 정점이고 2019년 가면 이제 꺾이겠다라는 이 기울기가 예를 들면 뭐 45도 기울기로 꺾인다라는 우려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둔화되긴 둔화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분기가 조금 제일 안 좋은 시기네. 오히려 2분기는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겠네.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미국 시장은 여기서 좀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간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는 그 그거는 말씀이네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알겠습니다. 환율, 유가, 경상수지 엮어서 한번 말씀하신다면. 일단은 최근에 환율이 올라온 부분은 저는 이제 국내 요인하고 해외 요인이 겹쳤다라고 보고요. 네, 회의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강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달러가 강한 이유가 저는 이제 미국 경제도 그렇지만 이제 결국 유럽 경제가 워낙 부진하고 최근에 또 독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상당히 많이 악화된 부분. 네. 그러니까 유로화의 약세가 달러화의 강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랬었을 때 뭐 신흥국 통화는 또 상대적으로 달러화보다 또 강했던 적, 또 원화는 오히려 또 뭐 달러와 동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국내에서는 또 최근에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네. 그다음 지금 4월도 20일까지 마이너스 8%인 걸 보니 뭐 4월도 지금 거의 5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의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꼭 반도체 가격의 하락만 갖고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그거 있죠. 플러스 뭐 알파가 더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수출이 마이너스지만 수입도 마이너스니까 경상수지는 플러스이긴 한데 경상수지의 절대 수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을 결정하는 그 수급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는 경상수지적인 측면, 하나는 자본수지적인 측면인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화를 바라보던 시각은 원화는 좀 저평가되어 있어.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원화의 절상 압력이 깔려 있다고 봤던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크고요. 예. 은근히. 네.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원화는 강해지는 건데 뭐 글로벌리 조금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뭐 안전선호가 생기면 달러가 강해졌을 때 뭐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환율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즉 원화의 강세로 끌고 갔던 기본 바탕이 결국 경상수지 흑자인데 네. 그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까지 같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율의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힘은 상당히 좀 약해져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경상수지와 또 한 축인 이 자본수지 쪽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환율이 오늘처럼 툭툭 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지나놓고 보면 1,200원 넘어가고 이러지는 저도 않을 거라고 보지만 분명히 이 환율과 연계되어 있는 뭐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환율이 1,110원에서 1,145원 그 레인지에서 놀던 거랑
지금 1160으로 올라온 상황은 상당히 공포스럽고 위협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좀 싸해요. 20원이라고 하는 수준이 저희가 뭐 얘기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실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엄청난 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박스권을 지금 거의 2년 만에 뚫어낸 상황들이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환율을 아래쪽으로 끌어냈던 경상수지의 규모가 적어졌고 최근에 국내 경제의 부진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일시적으로 좀 장난을 치거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환율은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1,200원 이상 쭉쭉 뻗어날 거라고 보진 않지만 환율의 오버슈팅을 자극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지금 마련되어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을 아래쪽으로 단기에 빠르게 보기에는 지금은 오히려 위쪽을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증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채권 시장은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뭐 해프닝도 있을 거 한데 네. 외국인들은 계속 어떻게 우리 사는 중이에요, 파는 중이에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수급이 현물만 봐서도 안 되고 네. 선물만 봐서도 안 되고 좀 네.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봐야 돼요. 예. 근데 최근에 현물 쪽 흐름은 오히려 지금 아까 이제 그 FX 수합 쪽에서 보면은 바이앤셀이 득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합 포인트가 많이 눌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해외로 투자할 때 달러를 샀다가 나중에 팔 때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환경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외국인들이 달러만 들고 있으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고 나중에 달러를 되사갈 때는 되게 프리미엄을 얻는 시장인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달러를 먼저 셀하고 그렇죠. 나중에 바이하는 거기서는 훨씬 또 싸게 맞습니다.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 특히 막 오해하시는 게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은데 그러면 국내 자금 다 해외로 빠져나가야지 왜 안 나가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네, 분인 네. 거고 대부분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내의 금리 차보다는 수합 포인트가 훨씬 낮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오히려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 바꾸고 국내 채권 사서 나중에 달러한 선물을 매수해버리면 흔히 말하는 재정거래, 네. 무위험 재정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의 현물 채권의 플로우는 오히려 자금의 유입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네. 수합 포인트가 훨씬 그보다 더 싸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괜찮은데 선물 쪽의 포지션들은 얘네들은 좀 왔다 갔다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뭐 애널리스트 생활 채권 쪽에서 그래도 제가 뭐 거의 시장만 18년 맞으니까 그럼 대체로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현물보다는 선물 쪽의 영향력이 훨씬 크고요. 선물 시장의 포지션. 선물 시장에서?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매수로 가져가느냐.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맞습니다. 오해할 수 있네요. 예,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네.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가 훨씬 그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현물 쪽에 현물보다. 채권 현물보다는 현물이야 당연히 우리 국내 플레이어들이 로컬들이 다 들고 있고 그 규모로 보나.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선물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물 쪽은 그냥 외국인 자금 조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환율 지금 조금 오른다고 해서 네. 바로 이런 데서 또 이제 즉각적으로 뭐 시황쟁이들 말하는 네.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이거 좀 오바죠. 그거는 채권 쪽은 그거는 상당히 아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선물, 국채 선물의 수급은 최근에 살짝 매도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계속 줄여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은 국내 금리가 상승하는 쪽에 조금 배팅을 하는 네.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그게 오늘 조금 변화의 징후가 보여요, 지금. 일단 금통위 때 살짝 한번 변화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선물 포지션 줄여오다가 지금 지난주 금통위부터 해가지고 다시 조금 이제 더 팔지는 않고 네.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좀 고민하는. 근데 오늘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전기비 마이너스를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탄탄하게 좀 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미국도 올해 금리 인상은 뭐 없을 거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는 제가 봤을 땐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그런 현실화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시장은 이제 뭘 보냐면 이런 정도의 국내 경제 상황이면
다음번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은 상당히 금리 인하에 버금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또 배팅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향후의 어떤 행태들은 그동안 국내 금리의 상승 쪽에 좀 배팅했다고 한다면 향후의 방향성은 좀 하락 쪽으로 배팅할 개연성도 좀 높아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 IOER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근데 이제 그 IOER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Interest over excessive reserve. 예, 상징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IOER은 그 은행이 지준금을 그 원래 이제 보유하게 돼 있는데 초과 지준되는 부분들은 이제 중앙은행에 다시 재예탁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매겨지는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레인지로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2.25가 하단이고 2.5가 상단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연준의 타겟 수준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실효금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실효금리는 그냥 요 안에서만 놀면 돼요. 네. 근데 2.25 하단에 2.5 상단이면 평균 내면 한 2.37, 2.38 정도 되잖아요. 근데 현재의 이 FF, 우리가 EFF라고 얘기하는데 실효 기준금리는 한 2.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레인지를 줬는데 그 레인지의 실제 금리는 중간 정도가 아니라 상단 부분에 거의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재 자금 시장에서는 조금 타이트한 환경인 거죠. 자금이 좀 빡빡하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IOER하고 뭔 그 관계가 있는데 이 IOER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실효금리의 상단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이제 채권 쪽 하시는 분만 기억을 하는데 작년 12월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연준의 기준금리를 25bp 올렸는데 이 IOER은 20bp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실제 시장에서 자금에 거래되는 금리는 상단에 붙지 마. 들어올라와. 그냥 중간 부분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이 실효금리의 상단 역할을 하는 IOER은 기준금리를 25bp 올렸지만 얘는 20bp만 즉 상단을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거에는 좀 안 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실효금리는 2.44인데 IOER은 2.4% 이것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단을 하고 정해졌던 금리도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연준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트럼프가 하도 저렇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도 압박을 하도 하니까. 압박을 하니까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되겠죠? 예. 하니까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는데 실제 이 실효금리가 기준금리 상단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긴축적인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려면 이 IOER을 조금 더 낮춰주면 이거는 확실한 시그널이죠. 니네 실효금리 기준금리 상단에 붙지 마. 네. 계속 중간 부분에 있어. 우리는 계속 이 유동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치를 요번에 해줄 거냐 안 해줄자를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실 저는 오늘 되게 좀 피곤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게 이제 유가증권 운용 부장을 네,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그 와중에 해외 채권에 따른 FX 환해지도 해야 되니까 사실 그 세 시장을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정말 피곤한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제 이 자산 시장의 양축은 주식하고 채권인데 이게 주식하고 채권이 어떨 때는 같이 동행하는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좋아지고 같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엇갈려 가지고 뭐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은 현재까지는 주식도 어쨌든 작년 말 대비 좀 올라 있고요. 채권 금리도 작년 말 대비 금리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식과 채권이 나름 아직까지는 다 플러스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현재의 장의 특징이 저는 일종의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큰 키다. 결국 작년 말에 연준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완화로 바꿔주고 또 최근에 뭐 확실하게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지워줬기 때문에 주식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로 채권은 금리 인상될 줄 알았는데 시기가 늘어져? 하니까 이제 각자의 논리로 다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의 주식과 채권의 어색한 동거
불편한 동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운용하는 데 상당히 지금 관심사인데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왔었을 때 그 어떤 중요하게 볼 지표로 저는 유가를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 네. 기억하실 네. 거예요. 왜 유가를 말씀드렸냐면 연준이 지난해 그렇게 강경하게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가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물론 트럼프도 압박을 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가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75불 갔던 게 4분기에 40불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네. 전체적으로 뭐 경기에 대한 우려도 낮추긴 했지만 물가 자체를 확 낮춰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연준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조건부 금리 인하를 얘기합니다. 물가 전망이 물가 상승률이 1.5를 밑돌게 된다면 금리 인하도 우리는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그 말싸먹더만.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가 낮은 환경으로 가게 되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시 또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들 우리한테 좋은 건데 서로 뭐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저는 결국 역시 또 유가가 키를 쥐고 있다. 유가가 지금 바닥 대비 꽤 많이 올라서 65불인데 네. 작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까지 유가가 75불을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5불은 아직도 흔히 말하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유가는 마이너스예요. 즉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가 저도 여기서 크게 치고 올라갈 걸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전까지 유가가 뭐 70불 이전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저물가에 도움을 주는 유가 환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주식과 채권이 서로 그냥 아전인수격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4, 4분기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4, 4분기는 유가의 평균치가 50불대로 뚝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현재 유가가 4, 4분기까지 유지가 돼버리면 이제는 다시 또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연준도 다시 생각을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저는 통화정책 만능문자입니다. 돈을 풀고 줄이고에 따라서 당장은 자산시장이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유동성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시장이 아무리 선행한다 하더라도 2분기까지는 안도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저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나름 그래도 각자 시장에서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가게 되면 저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유가를 보고 유가가 여기서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 수준 유지할 것 같다고 한다면 4, 4분기에 오히려 중앙은행들이 다시 긴축의 어떤 손잡이를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일정 부분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좀 현금으로 숨던가 그거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2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양시장을 저는 조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환경입니다. 알겠습니다.